하이루. 자, 오랜만이네요, 여러분들. 휴화돌의 부활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39쪽부터 142쪽 손해배상까지 해서 불법행위가 무엇이고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행위 139페이지입니다. 교과서는 이 내용을 보면 되고요. 제가 미리 나눠줬었죠. 학습지 제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예요. 불법행위의 의미입니다. 제가 적으면서 할게요. 불법행위의 의미. 책에도 있죠. 불법행위의 의미 뭘까요? 타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한 행위로 손실을 입힌 가해자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의나 과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고의는 일부러, 과실은 실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부러 하든 일부러 하지 않든 남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에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징. 가해자는 자신이 발생시킨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해서 내가 복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복구를 해주는 게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직접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쇠망치를 들고 친구들이랑 길거리를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쇠망치를 들고 친구들이랑 막 길거리를 걷다가 장난친다고 막 쇠망치를 막 길거리에 휘둘렀어. 막 휘두르는데 뒤에서 할아버지가 으악!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할아버지가 쇠망치, 내가 휘두른 쇠망치에 스치이신 거야. 직접 부딪히신 건 아닌데 스쳐서 깜짝 놀라신 거지. 이럴 경우에 직접적으로 내가 할아버지에게 쇠망치를 이렇게 몸에 닿게 해서 다치게 한 건 아니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내가 휘두른 망치 때문에 깜짝 놀랐어.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죠. 이럴 경우에도 내가 배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한 일부러 할아버지를 맞추려고 휘두른 게 아니죠. 그죠? 일부러 맞추려고 안 했지만 실수로 할아버지를 맞출 뻔해서 피해를 입힌 거니까 할아버지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만약에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다면. 그래서 교과서 오른쪽 139쪽 오른쪽에 보면은 과실에 의한 손해, 즉 실수에 의한 손해도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손해배상의 범위는 직접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포함한다. 할아버지가 정신적 충격이 크실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보면 막 이혼하면 위자료 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혼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자료라는 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대에게 배상하는 그 금액을 위자료라고 하고요. 불법 행위가 그럼 성립되기 위해선 이 행위가 불법 행위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는지 교과서로는 140쪽 위쪽, 여기 140쪽 위에, 그리고 학습지로는 선생님이 만든 성립 조건을 봅시다. 먼저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가해자가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것은 행동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서 몇 가지 능력을 배웠죠.
이걸 배웠을 거야. 능력 중에서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요. 의사 능력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젖먹이 같이 어린아이라든지 술에 만취한 사람, 정신병자 같은 경우는 의사 능력이 없어서 이 의사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법률 행위가 무효다라고 배웠었고, 행위 능력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즉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했는데, 여기서 행위 능력을 제한적으로 가진 사람이 바로 미성년자였어요. 만 19세 미만, 민법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적으로 이 법률 행위를 할 수는 없고,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몇 가지 간단한 그런 행위들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는데, 여기서 책임 능력과 이 행위 능력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행위 능력은 만 19세 미만이라는 구체적인 나이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책임 능력은 행위 능력이 아니라 좀 더 행위 능력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능력이고, 책임 능력은 조금 더 단순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책임 능력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냐면 이건 법적으로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판례상, 그러니까 재판의 사례로 보자면 한 7살, 8살, 많아야 9살 요 정도가 넘어가면은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책임 능력은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이야. 여러분들이 만 19세가 대부분 아니죠. 근데 길거리에서 쇠망치를 막 휘두르고 다니는 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지만 6살, 5살 이런 친구들은 그런 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이게 얼마나 자신의 행동이 위험하고 혹은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그 행동에 대한 그 지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졌을 때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하려면 한 7살 미만 정도로 좀 상당히 어리거나 혹은 정신질환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같은 경우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 능력이 있고요. 그런 만 19세 미만 중에서도 7살이 넘는 친구들은 주로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점 포인트. 그다음 세 번째, 가해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라는 건 법을 위반한 성질이에요. 뭐냐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거죠. 법으로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권리를 내가 침해했어. 그럼 법을 어긴 거지 내가. 네 번째, 가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돼야 돼. 당연한 거고요. 다섯 번째,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돼. 인과관계라는 건 배웠죠. 원인과 결과. 내가 한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5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불법행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는 이러한 성립 조건이 이러한 조건이 성립이 되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일반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이 되면 일반 불법 행위예요. 하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140쪽에 일반 불법 행위가 아닌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특수불법 행위라는 걸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특수불법 행위 봅시다.
의미,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타인이 저지른 행위나 공동이 저지른 행위, 사람 또는 물건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를 특수불법행위입니다. 봐봐, 보통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 또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만 불법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렇죠.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는데 피해를 입었으니까 불법행위라고 규정짓기 위해서 특수불법행위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하나씩 예를 볼게요.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 무능력자. 책임 무능력자라는 건 아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성립 조건 중에. 즉, 예를 들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5살, 6살인 친구가 상대방 친구의 예를 들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눈을 찔렀다. 그러면 안 되지만 눈을 찔러서 크게 눈이 다쳤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배상을 해줄 수 없네요. 그렇긴 합니다. 그 친구 당사자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그걸? 법적 대리인인 주로 부모님이 되겠죠. 보호자가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보호자인 부모님이 아이의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 무능력자라는 건 책임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아까 전에 예를 들었을 땐 아이가 되죠.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감독자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눈을 다쳤으니까 눈을 다치게 한 그 아이의 부모님이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용자 배상 책임. 사용자라는 건 물건 사용자가 아니라 그 고용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과 직원 가운데 사장의 배상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고용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그러니까 알바가 일을 하다가 손님에게 피해를 끼쳤다. 책에서는 오토바이 사고로 나오는데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손님이 다쳤다. 그럴 경우엔 사장도 알바생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에게 이 사장님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사장이 만약 이 알바생에게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었다면 사장님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고요. 거기다가 이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냐? 구상권. 구상권이라는 건 타인을 대신해서 돈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바생이 책임이 70%고 사장님이 30%다 라고 결론이 날 수가 있잖아요. 손님 오토바이로 다치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사장님이 오케이 30% 내 거 낸다. 근데 알바생은 70% 내야 되는 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사장님이 대신 이 알바생에게 내가 대신 내줄게. 하지만 나한테 그 돈을 갚아라. 라고 할 수 있죠. 그 권리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돈을 받을 권리. 그래서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책임을 다 했을 경우에 교육을 잘 했고 안전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날 경우에는 책임을 안 질 수도 있고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배상 책임. 공작물이라는 게 나왔는데 공작물이 뭐냐? 인공적으로 제작한 물건을 말합니다. 공작물은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을 주로 말해요. 그래서 도로, 담벼락, 전봇대, 건물, 간판 이런 것처럼 주로 땅에 붙어 있는 그런 인공 제작물을 말하는데 여기에 나무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왜냐? 나무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심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일부러 심은
가로수 같은 경우는 혹은 정원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심었잖아. 그래서 그걸 공작물에도 포함되는데 이 공작물이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그럴 수도 거의 없지만 뭐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간판이 넘어지면서 누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점유자와 소유자는 달라요. 소유자는 그 공작물의 주인인 거고요. 주로 건물을 예를 들면 건물 주인이 소유자고 점유자는 그 건물을 임대한 사람, 돈을 주고 빌린 사람 있죠.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점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모두 책임이 있고 특히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 이거 건물 빌려서 쓰는 건데요.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책임 안 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경우엔 잘못된 거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책임이 있고 역시나 건물 주인인 소유자가 관리를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혹은 점유자에게 이렇게 조심하세요 라고 자기네 책임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점유자가 책임을 다 져야 할 경우가 있다. 네 번째, 동물 점유자. 동물도 역시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죠. 근데 예를 들어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데 개가 사람을 물었어. 그러면 피해를 배상해 줘야 되죠. 하지만 개를 데리고 온 사람이 개 주인이 아니고 개 주인의 친구야. 난 개 주인의 친구니까 내가 배상 안 할래. 안 된다는 거예요. 개를 점유하고 있었잖아. 데리고 있었잖아. 책임이 있다는 거야. 산책시킨 책임. 그래서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이 있고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물의 소유자인 주인이 산책시키는 친구에게 교육을 아주 자세히 시켰고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면 개 주인에겐 책임을 못 물을 수도 있다. 공동 불법 행위 간단한 겁니다. 학교 폭력이 가장 좋은 예죠. 친구가 여러 명이서 한 친구를 놀려대고 때리고 괴롭혔다면 여러 명이서 했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책임 안 져도 되겠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함께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모두 책임을 지고 망을 봐준 친구라거나 옆에서 지켜본 친구도 책임을 져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과서 141쪽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 142쪽 손해배상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의미,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해 배상하는 원칙입니다. 배상하는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서 적었어요. 배상과 보상은 다릅니다. 보상은 합법적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도로를 이렇게 만들 때 우리 집 앞으로 도로가 지나갈 수가 있죠. 우리 집 앞으로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을 이 도로 짓는 나라에게 팔아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집을 빼앗기는 입장이고 국가에서는 우리 집을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가 피해가 발생하죠. 우리 집을 못 사용하니까. 하지만 이럴 경우는 합법적인 절차잖아. 도로를 짓는다는.